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국의 반말한 목도 지식을 훌훌 말아먹는 시간이죠. 맛있는 지식국밥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죠. 특히 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어요. 이와 함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 의지도 문서에 명시돼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핵 잠수함 승인이라고 하는 사안이 국제 정치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식을 국밥처럼 따끈하게 말아주는 분이죠. 51년 자본론의 저자 임승수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예. 기존 이 디젤 잠수함이라는 게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면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핵잠수함이라는 게 원자로를 달고 있다 보니까 몇 달이고 잠수해 가지고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그렇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은밀성이라든지 작전 반경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바로 이 원자로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핵폭탄 같은 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평화적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군사적 목적이죠. 군사적 목적으로 핵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 한미 간에 이 맺은 원자력 협정,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핵 기술을 사용하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죠. 여기서도 이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같은 것은 그렇게 핵무기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 추진 동력에 사용된다지만 어쨌건 핵물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핵물질을 확보하고 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매우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는 겁니다. 핵무기 아주 민감한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핵무기 통제와 비확산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사활을 걸고 있죠. 핵 확산 금지 조약 우리가 NPT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핵 보유국들이 주도해 가지고 1970년에 발효한 이제 그런 체제인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핵 확산 방지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핵 보유국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성격이 또 강합니다. 예컨대 어떤 나라가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이제 핵연료도 필요하고 발전소 부품, 기술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외국에서 도입해야 할 텐데 이때 NPT에 가입을 해야지만 이러한 국제 공급망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NPT에 가입해가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하죠. 여기에 사찰을 받는 나라에게 핵연료랑 기술을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몰래 이 핵물질 가지고 이 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지만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NPT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NPT 체제를 쥐고 흔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죠. 핵무기 확산을 막는 조약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인데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체제인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의 비확산, 그렇죠. 그리고 핵무기를 줄이겠다는 군축, 그리고 이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 이 세 가지를 약속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확산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나라들이 핵무기를 못 가지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핵을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에다 핵무기를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군축은 이제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여나가자 이런 얘기고 평화적 이용은 이제 비핵 국가들도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것에 평화적으로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핵연료 뭐 기술 같은 것은 제공을 하되 대신 IAEA의 감시를 받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이 NPT 체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게 짜여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불평등하죠. 주로 이게 갖고 있는 나라들은 미리 갖고 있는 나라 5개 나라는 핵을 갖는 것을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갖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군축 얘기도 뭐 얘기는 나오지만 그거는 거의 립 서비스에 불과하고 줄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뭐 핵
보유를 하지 않은 나라를 핵 보유국이 핵으로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그냥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수준 정도지 그러니까요. 뭐 의무 조항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 하에서는 결국 비핵 국가는 영원히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이제 이래저래 눈치 봐가면서 그냥 핵발전 정도나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죠. 사실상 기득권 유지 체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원래 그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또 어디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5개국인데. 5개국인데 어디예요? 잠깐만. 미국, 영국, 네. 중국,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가 핵발전 기술도 많이 네. 퍼뜨리고 있는데 근데 이거 참. 그 5개 나라는 핵을 이미 갖고 있는데 이 나라에 갖고 있는 거는 허용, 기득권 그렇죠. 인정하고 네. 나머지는 갖지 말라고 하니까 네. 문제는 말이죠. 그 5개의 나라가 그동안 가만 보면은 전 세계 전쟁 다 했던 나라들이잖아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제국주의에서 식민지 그렇죠. 만들고 2차 대전, 1차 대전 했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그 훌륭한 신사의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신사인 척 하죠. 그래 아무튼 좋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불평등한 체제잖아요. 자기들만 예. 갖는다라는 건데. 근데 예. 이게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우리도 다 이 나이 먹고 보면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평등한지 말입니다. 다 이 핵을 가진 나라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영원히 못 가진다.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게 유지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주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강대국들이 이 누군가가 이 NPT 체제를 핵 발전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가만 안 냅두는 거예요. 경제, 외교, 금융, 안보 분야 전반적으로 그냥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보유국 입장에서는 어쨌건 자국의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요.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게 국가 간 힘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군사적 정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NPT에서 공인된 그 5개의 나라 외에도 핵을 가진 나라들이 제법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는 이제 북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북한은 핵을 가졌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제재를 받았는데 예. 그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등이 있는데 예. 이 나라들도 그렇게 엄청난 그 탄압을 받았나요, 제재를? 그게 조금 케바케, 소위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살짝 다른 부분이 달라요?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그 케바케긴 하지만 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들 안보 불안을 겪는 거예요. 안보 불안을 겪기 때문에 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아시겠지만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을 오랫동안 벌였고 심지어 전쟁도 그랬죠. 했었지 예.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국이 이미 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인도 입장에서 우리가 핵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74년에 핵실험을 딱 하고 1998년에는 사실상 핵보유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도는 원래 애초에 핵기술 수준이 상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또 이미 이런 걸 다 생각하고 NPT 체제에 가입도 안 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인도는 그랬고 또 파키스탄은 워낙 인도랑 매일 그 펀잡 지방을 중심으로 국경 분쟁 일으키고 사이가 워낙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그래서 핵을 가지려고 들었겠네요. 그렇죠. 인도 가졌으니까. 예, 맞습니다. 파키스탄 핵 개발은 사실상 거의 100% 인도 대응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인도가 핵을 딱 갖게 되니까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야 우리가 핵을 못 갖게 되면 이 파키스탄은 인도의 그냥 하위 국가가 돼버린다. 이런 강한 위기감을 갖게 됐고 그래서 결국 핵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파키스탄 역시 NPT에 가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도 가입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입하냐. 그런데 또 이 미국이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이라든지 아프간하고 연결된 그 소련이라든지 인도를 이제 견제하려면 어쨌건 파키스탄을 좀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제재를 한 운동 만 운동 하면서 결국에는 사실상 묵인하는 형태로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게 됐죠. 이스라엘의 탄생 과정을 보면 이제 분쟁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냥 뭐 느닷없이 잘 살고 있던 사람들 몰아내고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제가 여기 스튜디오 빼고 우리 집 여기다 놓으라고 하면은 이 뉴스 토마토에서 가만히 있을 수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겠죠. 그렇죠. 예. 매일 싸우겠죠. 예, 예.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제 안보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래서 핵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 중동 국가들이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다들 자기들 싫어하는 나라만 있으니까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핵무기 개발을 착수했는데요. 프랑스가 큰 도움을 줬죠. 1950년대, 60년대에 이 원자로랑 재처리 기술을 제공한 것이 결정적이었고 프랑스 쪽에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이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핵무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이미 진작에 이스라엘이 핵 개발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교도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감안해서 역시 전략적으로 묵인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물론 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자기들 핵국가라고 인정한 적은 없어요. NCND죠. 예. 예. 하지만 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이에요. 예. 북한이 좀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례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은 뭐 진짜 제재를 하는 둥 안 하는 둥 하면서 적장이 다 묵인이 돼버렸는데 예. 비한다면 예. 북은 막 엄청나게 제재하고 반대하고 막 공격하겠다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핵을 보유한 거 아니에요. 달러 끊었지, 폭격한다고 그러지. 예. 그 소위 말하는 친한 국가들도 다 등 돌렸지. 야 정말 엄청났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진짜 신기하게도 해냈단 말입니다. 이 북한 역시 근본적으로는 안보 불안 때문에 핵무기를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보 불안의 대상이 이 미국이라는 점이에요. 이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심 후원자를 잃었고 중국 역시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북한으로서는 생존을 위해서 이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주한미군 대규모로 있고 한미 연합 뭐 군사 훈련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의 해구산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핵만이 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1985년에 원래 NPT에 가입을 했어요. 북한이 이제 핵 원자력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2003년에 탈퇴를 하고 그러니까 뭐 탈퇴를 한 거죠. 정정당당하게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차례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국제 정치 구조의 어떤 틈 그런 약한 고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강대국들의 전략적 계산이라든지 묵인 속에서 핵무장을 했다면 북한은 그와 완전 반대로 강대국 특히 미국의 직접적인 반대와 제재 속에서 핵 개발에 성공한 이제 뭐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문제 다시 돌아와서 예. 이제 우리가 핵 잠수함 얘기하다가 이제 NPT 체제까지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핵물질이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말은 잠수함인데 그야말로 이것도 핵 무기 왜냐면 그 핵 연료 자체가 농축 우라늄이니까 핵 연료가 일단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이제 잠수함에 하는데 그럼 뭐 모르는 거죠 이것은 막말로.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제 핵 잠수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승인한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이게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 후 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예.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그렇고 한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렇죠. 핵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핵 연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들까지도 그래, 논의하고 좀 우리 넓혀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걸 허용해 달라고 한 거고 그걸 받아들여 줬으니까 이제 핵 잠수함이 건조되는 건데 미국의 이득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뭐 선의 베풀듯이 우리한테 해줄 특히 트럼프란 양반이 어떤 양반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굉장한 양반이잖아요. 그분 뭐 돈 이거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상기 두들겨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돈 안 되면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구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핵연료를 확보할 수 좀 더 공정해서 그런 유연성을 주는 것은 사실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한국을 깊숙이 편입시키려는 그런 전략적인 주고받기 빅딜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태평양 지역의 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면은 그 연료비 들지 뭐 잠수함도 투입해야 되지 거기다 뭐 인력 투입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아웃소싱도 하면서 게다가 그걸 쟤들 돈 주고 지들이 사는 거잖아요. 막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자신들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을 동맹에게 약간 넘길 수 있다는 측면. 물론 이제 그건 미국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셈법이고 또 하나는 이 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 요거를 좀 무마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동맹국이 막 우리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거기다가 화성 20형 같은 10월인가 그거 공개했잖아요. 굉장히 멀리 갖다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북한은 워싱턴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감수하고 한국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라는 이런 진지한 물음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야 그러면 우리가 막말로 미국이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고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핵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들이 있는데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도 좀 승인을 해주고 이 핵무기 연료가 되는 어떤 공정 처리들도 살짝 열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한국의 안보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이 미국 중심의 어떤 핵 억제 체제, 확장 억제라고 그러죠. 거기 안에다가 한국을 계속 좀 이렇게 묶어두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미국의 핵 잠수함 승인은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아주 예민한 사안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핵무기를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군사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중국 대놓고 중국을 되는 게 돼서 승인한 셈이니까 예. 주변국들의 반응은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월 29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건조 이제 허용 요청을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디젤 잠수함은 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미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미국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이제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30일 그 중국 이 외교부 대변인인 코자쿤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써왔어요.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톤이 그렇게 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켜보자.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이 사람이 외교적 행보를 봤을 때 그 전폭적으로 과연 미국 쪽에만 할 거냐. 일단은 지켜보자는 의미 같아요. 이제 그래서 중국과의 그동안의 관계 뭐 그 사람이 했던 말도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그런데 어쨌건 우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주가 지금 미국과 함께 또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고 그런 비슷한 모델로 또 좀 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쨌건 동북아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맞죠. 북한의 반응은 어땠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나왔습니다. 11월 14일 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공동 팩트 시트를 발표하고 나서 한 4일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아마도 내부에서 뭐 심층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일 후에 11월 18일에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이 한국에다가 이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 준 건 이 단순히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이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할 거다라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북한이
이 핵과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보통 이렇게 순서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북한의 논평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2003년부터 비밀리에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 그 당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월간조선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이 프랑스에서 이제 잠수함, 러시아에서 원자로 이래가지고 막 국방부에서 이제 내부 이제 논의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이제 딱 들면서 아니 그 당시는 우리가 핵하기 성공하기 전인데 그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랑 상관없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도 한국도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다. 그래서 이제 제철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이 부분도 건드리는 거고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는 그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또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티즌들 반응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집에서 전 작가니까 한 일이 없잖아요. 네. 집에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 기사들 이렇게 댓글 좀 이렇게 싹 보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야, 니들은 핵 없냐? 니네가 핵잠수함 하는 괜찮고 우리 안 되지? 니들은 핵도 하고 지금 핵잠수함도 개발하고 있는데 니들 거는 뭐고 그럼 우리는 가지면 안 되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안보 불안이 있고 군사적 긴장이 계속 초래하는 게 사실 핵심 원인인데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풀려면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평화롭게 회복되고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해야 해결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 평화로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가장 근본적인 안보 동북아에서 가장 근본적인 안보 불안의 원인은 사실 남과 북이 분단돼 있는 거죠. 분단돼 있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 70년이 지나도록 정전협정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대규모 군사훈련이 반복되고 대화를 하다가도 정권이 바뀐 데 따라서 이게 또 휙휙 끊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신뢰를 쌓아갈 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 주변 강대국들은 요 상황을 갖다가 자신들의 유리하게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지. 그래서 이게 설령 사실은 이게 남탓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령 우리 민족 분단 자체가 이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어떤 패권 노름에서 비롯됐다 치더라도 결국에 분단을 극복하고 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남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미국이 해줄 거예요? 중국이 해줄 거예요?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것은 완전 시대적 과제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꼭 5번 얘기했어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요즘 너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국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속사를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NPT라고 하는 체제, 불평등한 체제지요. 그리고 안보 불안 속에서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들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아주 강의 때 잘 쓰는 재밌는 랩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NPT란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핵이 없는 나라라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걸 약속한 조약인데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한다면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핵을 만들 수도 있는 조약이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쇼미더머니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재능이 없으시대요. 근데 머리에 핵자든 확실하게 꽂혔습니다. 아무튼 핵을 가진 나라가 핵 없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아야죠. 그럼요. 이거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 괴롭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제 군사력 강화만으로는 궁극적 답을 얻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남북이 총뿌리를 내려고 신뢰로 회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 이제 그 길이 진짜 남과 북이 올바르게 발전해야 될 방향 아닌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식국밥 잘 드셨습니까? 인수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